우리의 도시를 다루는 쪽에서 이런 도보 이동을 통한 그런 살아있는 연결된 그런 도시가 아니라 여전히 자동차 중심의 그런 파편화되고 도로로 분절된 그런 도시를 계속해서 기획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를 계속해서 함정을 파고 거기로 이끌고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사광 최상욱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가계대출이 약 2천조 원이 넘는 금액인 것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가계대출만큼 우리 경제의 뇌관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 대출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총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원래는 추세선상으로는 약 800조 원 정도로 마무리가 됐었을 법한 그런 대출이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되면서 거의 예상보다 200조 원 넘게 크게 폭증을 했고 그것이 현재까지 감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19에서 회복을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장사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한 그런 자영업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정부는 어쩔 수 없이 23년에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연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현재 1,000조 원 넘는 그런 자영업자 대출이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 쪽에 양쪽으로 인식이 되면서 큰 폭의 대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 대출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DSR 규제 등등을 쓰고 있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정말 조그만 자영업자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 준기업화된 그런 고소득 자영업자까지를 모두 다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대책을 썼을 때 피해를 받는 그런 계층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다른 어떤 계층과 관련한 정책보다 좀 더 예민하게 이런 정책들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부채를 갚지 못하는 그런 가구들을 파산시키기보다는 계속해서 연장시켜주는 형태로 끌고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 대출은 갚아지지도 않는 상태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내부적으로는 좀 좀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벌지 못하는 좀비 기업들 수가 3,900개를 넘었다는 그런 기사가 있거나 아니면 개인 신용 파산을 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나라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 성장률을 잠식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도시구조상 자영업이 정말 잘 돌아갈까요? 오늘 분석왕에서는 한국 도시구조와 자영업에 대한 그런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도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서울일 테고 그리고 일본은 도쿄 그리고 미국은 뉴욕 파리 같은 경우도 있고 세계적으로 유수의 그런 도시들이 있는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도시들의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 중에 하나는 수송 분담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그 도시 안에서 이동을 할 때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지가 그 도시의 성격을 규정을 하긴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근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강남으로 대표되는 아니면 서울 전체로 대표되는 이런 도시들의 도로 면적이 전체 도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도시를 만드는 기본적인 컨셉은 차량 중심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과거 저희가 분사광 편에서도 다뤘었지만 1920년대 후반에 르꼬르비제라는 정말 걸출한 현대건축의 거장이 만들어졌고 2차 대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동차가 크게 부상을 했는데 자동차를 통한 그런 이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전 세계 주요 메트로폴리탄급 대도시들은 이런 차량 중심형 도시, 이걸 오토스케일 도시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도시들을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1970년대 개발한 강남도 오토스케일로 발전을 했고요. 1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그리고 2010년대 개발했던 2기 신도시도 전부 다 차량 중심으로 이동하는 도시이고요. 송도를 가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송도도 굉장히 쫙쫙 시원하게 뻗어있는 그런 광역 간선 도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도시들이 오토스케일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는 사실은 미국에 더 많아요.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나게 넓은 토지를 활용해서 저층 건물들을 짓고 정말 엄청난 규모의 주차장을 겸비한 그런 건물들을 지어서 이런 도시들을 발전시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몰 문화가 있는데 어떤 특정 몰에 쇼핑을 하러 자동차를 타고 이동을 가는 거고 그래서 그 몰은 굉장히 많은 주차장이 있고 거의 스테디움처럼요. 그렇게 되어 있는 도시 구조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도시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몰 중심의 도시 구조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목적지 중심형이 되는 건데요. 그 목적지에 있는 시설들은 많이 활용을 하게 되지만
그 경로에 있는 시설들은 죽어버리게 되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한국에서도 슬슬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도로들에 있었던 종전의 상권들이 자동차를 통한 이동이 좀 더 보편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는 걸어서 도보로 그 상권들을 이용하면서 사용했을 법한 시설들이 차량 이동이 점점 지향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서서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상권들이 떴던 지역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가로수길, 성수동, 그 다음에 용리단길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경리단길 이런 길들이 있는데요. 이런 길들은 기본적으로는 자동차 이동보다는 도보 이동이 편리한 그런 지역들에 집중적으로 상권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을 의미하고요. 무슨 길로 대표되는 게 현재 우리나라 신도시에는 거의 없는데 그 이유는 이런 신도시들은 다 오토스케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뜨는 상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다 구도심에 서울과 부산으로 대표되는 그런 구도심 시가지에 휴먼 스케일로 지어진 그런 골목길들이 아기자기한 그런 상권으로 발전되는 것이 자영업의 큰 방향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도시 전체가 휴먼 스케일로 지어진 도시는 도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도쿄는 도시 전체가 광역 간선 자동차 도로보다는 철도 중심으로 이동을 하도록 만들어지면서 현재 도쿄는 앞블럭뿐만 아니라 뒷블럭, 뒷뒷블럭까지 그 격자형 도로망이 아니라 굉장히 꼬불꼬불한 그런 옛날 도시 같은 그런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도쿄에 있는 자영업은 그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각국 주요 도시별 그런 도보 이동을 보시면요, 서울은 약 5%가 안 되는 도보 이동을 하는 그런 도시이고 대부분은 지하철과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리 정도 되면은 파리는 전체 이동의 50%가 도보예요. 그러니까 파리에서는 대부분 다 걸어서 그 도시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이 됐던 뉴욕이 됐던 대부분의 도보를 통한 그런 수송 분담 비중이 평균적으로 30%를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강북에서 강남까지 걸어서 이동하시는 분이 거의 없지만 그들 나라에서는 도보를 통해 가지고 근린 시설들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유럽에 가보시면은 유럽은 3, 4층짜리 주상복합이 도로 전체를 감싸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1층은 상가고 2층, 3층, 4층은 주거로 되어 있는 거를 주상복합이라고 하는데 그게 도로 단위로 있기 때문에 도로를 도보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도보 이동이 그런 교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건물들이 있는 거고요. 한국에서는 그런 거를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했었지만 근본적으로 오토스케일로 도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근린 상가, 도보 이동 상가들이 충분히 성숙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영업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대 들어서는 우리나라도 이런 몰 문화가 더 커지기 시작해서 스타필드류로 대표되는 이런 거점 중심의 그런 몰들은 큰 사람들이 모이고 있지만 그 경로에 있는 상권이나 상가들은 점점 몰락의 길을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이후에 경제활동이 재개되는 그런 과정에서 더욱 도드라지게 나왔었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자영업이 어려워지는 것이 경제 상황이라든가 소득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이 크게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자연스럽게 재택에서 시켜먹는 이런 배달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요식업들은 크게 생존하고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소위 좀비화가 되고 있고, 이런 좀비화된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종국에는 위아래 부모님도 봉양하고 밑에는 자식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이중 부양의 부담 속에서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사연들은 계속해서 증폭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자영업자 대출이라는 거는 원래는 개인 대출, 기업 대출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었는데요. 자영업자 대출 시장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과 기업 대출에 묶어서 합쳐가지고 별도로 발표하기 시작하면서 자영업자가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서도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있고 개인에서도 소득이 높은 기업과 회사를 다니는 그런 개인들과 그렇지 않은 자기 자신을 고용한 이런 계층들이 있는 거를 여기 묶은 소위 약간 그레이 존에 있는 그런 세대가 되는 건데요. 이런 분들이 현재 대출을 약 1,000조 원 이상 갖고 있고 이걸 갚지 못하고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뾰족한 이런 해결책도 없다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내수 그리고 나중에 연금까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들의 연령대를 생각하자면은 결국 고령화되는 것까지 생각했을 때는 한국 경제의 큰 내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를 넘으면서 관련해서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전세 대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전세에 관련한 그런 사기가 나오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 1,000조 원이 넘는 자영업자 대출로 인해서 소득을 올리지 못하거나 이자를 갚지 못하는 그런 파산격하는 기업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3년의 경우에는 법인 파산 숫자만 1,000개가 넘어가고 그리고 개인 회생은 8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거의 3배나 4배 정도 폭증한 그런 수치라고 할 수가 있고 22년 대비해서는 평균적으로 약 1.6배 증가한 그런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마저도 정부가 유예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돌려줘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건데요.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유예를 더 이상 하지 않을 테니 대출을 상환하세요 라고 했을 때는 정말 한도까지 찬 자영업자 수가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결국 이런 예산들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말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그런 위기감이 굉장히 증폭됐었기 때문에 24년 여러 선거라든가 또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돌리면서 23년 말부터 크게 한 차례 더 연장이 됐었는데요. 결국 이거는 또 3년 주기로 아니면 5년 주기로 계속해서 이런 게 반복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자영업자 대출과 좀비화된 그런 소상공인들의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항상 우리를 압박할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3기 신도시를 기획하고 지금 택지를 조성할 그런 예정인데요. 3기 신도시 계획도 가만히 보시면 교통망을 신경 썼다고 하지만 교통망 중에 코어는 결국 지하철과 자동차인데 도시 전체의 면적 20% 이상을 도로로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광폭 6차선 이상의 도로로 분절되어 있는 그런 도시들에서는 도보 이동이 편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분절된 그런 상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1기 신도시 때도 경험을 했고 2기 때도 경험을 했고 이제 3기 때도 경험을 할 예정인데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가와 관련한 그런 카탈로그는 또 굉장히 화려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은퇴 임박하신 분들이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신도시 상가에 투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투자를 잘못하게 되는 거는 결국 투자는 본인의 계산이기는 하지만은 우리나라 도시 구조가 결코 자영업에 유리하지 않은 그런 도시 구조로 설계됐고 상가 구조 역시 도보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이런 형태, 특히 목적지 대상 상가라면은 그나마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에 있는 상가라고 한다면은 거의 예외 없이 초토화되는 것이 신도시 상가의 큰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가를 살리는 거는 사람들의 이동과 연결이고 우리나라 도시 구조는 그 연결을 다 끊어놨기 때문에 상가 자체가 크게 올라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거를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편의점이라든가 치킨집으로 흔히 대표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자영업 창업에 대한 그런 니즈도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하셔야 되냐면은 사실은 구도심, 도보 이동이 빈번한 그런 지역에서 하시는 것이 맞겠고요. 그렇지 않고 신도시에 사람 많이 갈 것 같으니까 내가 신도시 상가 잡아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셨다가는 정말 도보 이동 하나도 없는 지역에서 넓은 면적의 상가를 받고 그 상가를 또 높은 LTV로 대출을 받고 높은 금리를 받다가 신음하고 이렇게 좀비형 자영업자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영업자도 고소득과 저소득이 있는데요. 저소득은 그런 대출을 생계형으로 빌렸지만 고소득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많이 빌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부동산이라는 것도 결국은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거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나오는 상가와 지식산업센터의 문제가 결국 고소득 자영업자의 디폴트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도시를 다루는 쪽에서 이런 도보 이동을 통한 그런 살아있는 연결된 그런 도시가 아니라 여전히 자동차 중심의 그런 파편화되고 도로로 분절된 그런 도시를 계속해서 기획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를 계속해서 함정을 파고 거기로 이끌고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우리나라는 기업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수출형 그런 대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내수 시장에서 소비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시장들이 도시 구조와 여러 경제 구조들이 겹쳐지면서 자연스럽게 초양극화로 가고 있고 개인들 역시 한쪽에서는 뭐 90억짜리, 100억짜리 집을 덜컥덜컥 사고 이쪽에서는 3억 원 되는 주택도 마련하기 어렵고 전체 가구의 3분의 2가 순자산 3억 원 이하
이하이고, 그리고 전체 가구의 약 30%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 순자산 1억 원 이하라는 걸 보면은 이런 자산 양극화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바꿔보겠다고 스스로 창업을 하고,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위 한 6, 7% 정도 되는데 20%가 넘는 자영업을 갖고 있는 주요 선진국은 사실 OECD가 다 선진국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G20나 G7 정도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장 높은 자영업 비중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높은 자영업 비중이 점점 자영업에서 도태되고 소위 중산층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우리 가게 역시 굉장히 양극화되고 자영업자도 상당히 양극화될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연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만으로 할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근간을 만드는 도시구조와 소통과 도로, 수송 분담률 등등 바꿔야 될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영업이 필연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상황과 그런 비교를 하면서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현재 최근에 나가보면은 강남역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다고 느끼는데, 강남도 강남대로는 엄청난 부동산 분절 요인이거든요. 그런 부동산 분절 요인이 계속해서 자리를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상권들이 하나로 통합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파편화되는 그런 자영업 시장을 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주변 근린 도시 편의시설들이 많이 발전된 그런 도시들에서 좋은 점들을 좀 벤치마킹하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극복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가계대출 2,000조, 장학대출 1,000조 절대 줄어들지 않고요. 이 대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거는 상환하기가 어려운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 금리가 더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혹은 예상하지 않았는데 금리가 더 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현저한 그런 데미지를 입고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위축되고 이것이 나중에 더 큰 그런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관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분석왕 최상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